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남 목포 어떤 고등학교의 괴담. 지역은 전남 목포이고 그 형은 영암 출신이고 목포로 통학하는 선배였다. 선배의 실명을 말하진 못하니 그냥 창수형이라고 하자. 나랑 창수형은 상고를 다녔고 창수형이 고3 때 나는 고2였지. 어릴 때부터 동네 형이라 나는 선배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였어. 이 형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해서 따르는 애들이 많았어. 난 그 무리는 아니었고 내가 초등학생 1학년 땐가 뽕뽕이라고 있었는데 사각형 스프링에 고무철을 깔아놓고 막 뛰는 거 텀블링도 하고 주가리도 하고 그런 거 뽕뽕 타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뽕뽕 타는 걸 부러워하면서 창수형이 보고 있길래 좀 불쌍해서 200원 주면서 같이 타자고 했지. 창수형은 너무 좋아하면서 둘이 함께 뽕뽕을 탔던 추억. 그 추억 때문인지 고등학교 시절까지 창수형이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줬지. 솔직히 나는 학교에서도 완전 족밥이고 창수형은 잘 나가는 선배였지만 나랑은 위계질 수 없는 형 동생 사이였지. 그 덕에 날 건드리거나 괴롭히는 애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고2 여름방학 시즌 전 학교를 끝마치고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고 있는데 오락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길래 자세히 보니 창수형이야. 이 형은 학교 마치면 맨날 선배들이랑 모여서 오토바이 타고 당구장 가지 오락실은 잘 안 오는데 오락실 의자에 혼자 멍하니 있는 거라 좀 의아했지. 좀처럼 못 보던 광경이라 장수형을 불렀는데 이 형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멍하니 오락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어깨를 흔들면서 형 뭔 일 있는 DJ. 그때까지도 사람이 멍해 있어.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두 팔로 강제로 일으켜서 밖으로 끌고 나왔어. 오락실 뒤쪽이 논밭이었고 아카시아 나무 옆에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혀놓고 사이다 한 캔을 사다가 줬어. 창수형이 내가 준 사이다를 봤더니 워이샷 하더라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는지 어쩐지 이 형이 슬슬 말을 하네. 어제 겪었던 일을 창수형이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어제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목포역 앞 시내에서 당구를 치고 저녁 9시쯤 당구장을 나왔대. 친구들이랑 술이나 한 잔 빨까 말까 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창수형이랑 친구들 앞에 서더래.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원피스 차림으로 예쁘장한 아줌마가 창수형이랑 친구를 손짓하면서 부르더랜다. 어라, 뭐지? 하면서 부르길래 일단 갔대. 아줌마가 하는 말이 학생들 미안한데 내가 짐이 있는데 이걸 지인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무거워서 혼자 못하니 좀 도와줘. 도와주면 10만원씩 줄게. 이랬다는 거야. 창수형이랑 친구 2명이니 총 30만원 아니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차에 탔지. 에쿠스 승차감 죽인다 죽여. 30만원으로 당구 치고 술 먹을 생각에 신이 났지. 차는 시내를 벗어나고 유달산으로 차가 가길래 창수형이 유달산으로 가요? 라고 했대. 아줌마가 하는 말이 유달산 위쪽에 별장이 있는데 거기 사는 지인한테 물건을 갖다 줘야 해. 이러더래. 그런가 보다 했대. 그렇게 20분을 가니 차가 산 중턱까지 올라갔고 차가 멈추길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옛날에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 성황당이라는 곳 알지? 빨간색 노란색 끈이랑 깃발을 나뭇가지에 묶어놓고 무당들이 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 성황당. 시계를 보니 밤 10시 다 됐고 주인은 깜깜하고 있는 거라곤 성황당밖에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대. 근데 아줌마가 차에 내려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신점을 봤는데 내 물건들을 성황당 뒤쪽 땅 1m 아래에 묻고 남자 3명이 큰 절을 2번 올려야 화를 면한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너희들에게 부탁하겠어. 너희들이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러길래 창수형은 빨리 끝내고 돈 받고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친구들도 동의를 했어. 여자가 트렁크를 열어서 큰 가방 하나랑 삽 2자루를 꺼내주고 성황당 나무 뒤쪽에 1m 깊이로 묻어달라고 했대. 삽이 2자루라 한 명 쉬고 번갈아 가면서 땅 파는데 죽는 줄 알았대. 다행히 여름이라 땅이 잘 파여서 어느 정도 구덩이를 팠어. 1m인지 모르겠고 대충 구덩이 파서 가방을 구덩이로 던져버렸지. 이제 흙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친구 한 명이 가방 지퍼에 뭔가 걸려 있다고 하는 거야. 아, 뭔 개소리야 임마.
근데 가만히 보니 가방 지퍼에 뭔가 걸려 있어. 자세히 보니 사람 손가락인 거야. 친구들이랑 창수형은 화들짝 놀랬지. 창수형 성격이 확실한 성격이다. 구덩이로 뛰내려가서 가방 지퍼를 열어봤어. 자세히 보니 사람의 토막난 시체가 있었던 거야. 전부 뒤집어져 버렸지. 18. 이거 정말 좆됐다 싶었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다가 산에서 빨리 도망가자고 했대. 괜한 일에 엮일까봐 빨리 차에 있는 가방을 꺼내서 산을 내려가자고 합의를 본 거지. 그래서 창수형이랑 친구들은 삽을 던져버리고 차로 뛰어갔어. 헐떡거리면서 차로 와서 가방을 꺼내고 바로 내려가려고 했어. 근데 창수형은 문득 이 여자는 어디에 있나 싶어 성황당 주위를 한번 둘러봤는데 그 여자는 없더래. 이년은 대체 뭐하는 년이야. 이제 산에서 내려가려는데 순간 느낌이 정말 이상하더래. 뭔가 서늘한 느낌. 혹시나 해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는데 성황당에 그 여자가 목을 매달고 있는 거야. 창수형의 시선을 따라 반사적으로 위를 본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기절초풍을 했지. 친구 2명은 혼비백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산 밑으로 뛰어 도망가 버렸어. 근데 창수형은 연민의 정을 느꼈는지 그때까지도 정신이 조금 깨어 있어서 혹시나 여자가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조금 정신을 차려서 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차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 여자를 자세히 봤는데 목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이미 완전히 죽은 것 같더래.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프기도 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 근데 여자의 왼쪽 손은 펴져 있는데 유난히 오른손은 주먹을 꽉 쥐고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어. 느낌이 좀 이상해서 창수형이 자세히 보니 뭔가 적혀있는 종이었어. 문득 유서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라고 쓰여 있을까? 그 내용도 알고 싶고 그 유서의 내용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창수형이 용기를 내서 여자의 손을 잡고 종이를 떼보려고 했는데 끝이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종이를 움켜쥔 여자의 주먹을 펴보려고 했지만 잘 안 펴지더래. 아마 사후경직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가까스로 여자의 주먹을 펴고 종이를 겨우 뺏었대. 창수형은 여자의 유서를 읽어보게 되었고 어쩌면 창수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유서 종이에는 정확히 3글자가 적혀 있었다. 뻥이요. 두 번째 이야기. 22살 때의 꿈. 22살에 나는 병원에서 눈을 떴다. 어릴 때부터 싫어하던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침대 옆에 붙은 소형 냉장고에 이면지로 밖엔 안 보이는 누런 용지에 대문짝만하게 500 정도 들었다. 라고 적혀 있기에 그냥 눈길을 돌리다 종이를 집어들었다. 계모의 글씨체가 아니다. 바쁘실 때 종종 보이는 붓글씨처럼 휘갈겨 쓴 아버지의 필체였다. 술은 아직 덜 깼지만 기억은 난다.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쿼터칼을 구매했다. 배충공원을 둘러보다 구석진 수풀에 앉아 술과 이온 음료를 마시며 더 빨리 취하길 위해 어쩌면 정말 마지막 담배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노무현 전통이 트신하시기 전 담배를 찾았었다는 일화를 떠올린 것이 기억이 난다. 봉화 마을이었나? 김해에 있었고 애도를 위해 방문한 곳에서 셀카 등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내 또래를 보면서 여기가 고인을 보내는 자리라는 자각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 새로 사기도 했고 술과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기도 해서인지 동맥을 끊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만화와는 달리 소변 줄기처럼. 하지만 확실히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내 피를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담배구나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고 아끼던 청바지에 묻은 피를 지워낼 걱정을 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3초 정도 웃기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예수가 없기만을 기도했던 것 같다. 그쪽은 자살하면 지옥에 가거든. 주마등 같은 것도 없었다. 어지간한 건 술안주 삼아다 생각을 맞췄고 무엇보다 안 되졌으니 글을 싸지르고 있는 거니까. 주마등은 되져야 본다고 하잖아. 청바지를 거세게 두드리는 빗줄기의 감촉과 알코올 플러스 이온 음료의 영향으로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했다. 며칠이나 공들여 답사를 온 결과 이 숲을 너머로는 산으로 들어가고 조금만 더 전진하면 정식 등산로가 있으니 이제 과다출혈로 죽는 일만 남은 셈이었다. 그런데 내가 의식을 찾은 곳은 병원이었다.
내게 끊임없이 사망 동의서를 요구하는 남자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와의 통화 녹취로 동의를 받은 뒤 수술했다고 한다. 그러니깐 500이란 건 스스로 낸 상처가 어떠한 보험, 의료보험도 적용 안 된 내 왼팔 수술비라는 셈이다. 처음은 비싸네 하고 생각했고 다리 하나 부서져서 입원해 있는 옆자리에 가족들이 수선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텅 빈 내 곁에 공백이 괜히 울컥했다. 아버지는 무척 바쁘시다. 빚 갚느라 아주 바쁘다. 계모가 없는 건 오히려 감사하다. 형은 선원이니 바다에 떠 있으리라. 내 곁에 있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괜스레 속상했다. 간호사들의 태도도 병원 밥도 맛이 없었다. 나도 날 싫어하는 이유 정도는 안다. 간호과에 다니는 친구 말로는 응급실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결국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살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분이 묘하게 나쁘고 무척이나 한심하기 때문이다. 잠시 다시 죽어버릴까 생각했는데 바로 생각을 접었다. 몽롱한 기분으로 꿈의 내용을 상기하며 의아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묻곤 한다. 왜 자살하려고 했던 거야? 잊고 싶은 기억일 확률이 터무니없이 높을 게 분명한데도 지혜 호기심에 남의 상처를 마음껏 헤집는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 이것도 이유 중 하나이긴 한데 초3 당시 담임은 왕따를 주도하기도 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일으켜 세워 구구단을 시키는데 틀릴 때까지 시키고 비웃는 시기다. 그것도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 시간에도 불현듯 시키곤 했다. 교권을 살려내자는 말이 많던데 그럴 거면 2년마다 정신감정을 받거나 주변인 조사를 하던가 해야지 않을까. 볼펜이 자기 거랑 똑같은데 이 촌동네는 안 판다며 때린 적도 있었다. 그런데 팔았다. 개당 700원. 그 외에도 많지만 사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부임한 것에 불쾌히 여기는 선생은 한둘이 아니다. 걔 깡촌인 건 사실이니까. 그중 그 여자가 제일 심했다. 나머지도 문제가 좀 많았는데 아버지가 야반도주를 해서 차비가 없어서 고1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근 2년간 노숙생활을 전전했다. 가장 짜증나는 부리는 뒤에서 빵 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택시 기사들이었다. 직업학교에서는 얼마 없는 또래들끼리 피 터지게 쌈박질이나 하다가 결국 친구들 대항전까지 갔는데 우리 측 수가 터무니없이 많았다. 학교가 뚱뚱이고 여러 지방에서 모이다 보니 그놈들 친구들과 우리 형 이름을 대도 빌린 형 친구 후배의 후배의 후배까지 깡그리 긁어서 데려가니 20명 대 130 정도였다. 형이 다닌 학교가 원래 좀 선배가 오라고 하면 와야 하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종류다. 이후 직업학교에선 대부분을 왜 난 고등학교가 아니라 용접을 배우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여름에 아버지의 권유로 친모를 만났지만 그 여자는 형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인사말 제외하면 얼마 대화도 안 했는데 형이 동생은 기억 안 나냐며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친한 척을 하는데 둘 다 그 대화 자체가 불편했다. 형은 잊은 모양인데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은 어머니고 치명적인 사유라 아버지가 형제를 둘 다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피해 망상으로 친모는 내가 아버지의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 생각했다. 참고로 말하지만 본인 배에 품고 있다 출산했으니 굳이 외도를 했다고 가정하면 친모 쪽이겠지. 이로써 친모에게 2번이나 버려졌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가끔 어떤 분일까 생각한 적은 있는데 분이라는 표현 대신 연을 넣고 싶은 분이었다. 졸업 이후엔 공장에서 일했다. 코를 풀면 시커먼 쇳가루가 섞여 나오고 오지게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진동을 해댔다. 그 소리가 잠을 자려고 해도 여운이 남아 혼자 두세 병 먹고 자는 걸 반복하기 시작했다. 6개월 정도 뒤 조선소에 가려고 퇴사. 미성년은 세금을 안 떼니 물 들어올 때 노 젖어놓자는 심산이었다. 아버지께 6개월 단기 현장 용접법 같은 걸 배워서 아버지 후배가 우두머리인 용병팀에 들어갔다. 그리고 11개월을 일하면서 마지막 2주 전 사람이 깔려 죽는 걸 본 뒤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쑤셔오고 짜증이 샘솟아서 그 짓도 그만뒀다. 그리고 나는 커밍아웃을 2차례에 걸쳐야 했다. 이성애자인 애들에게 난 양성애지라고 하고 동성애자인 애들에게도 그냥 거짓말 없이 살고 싶어서 난 호모포비아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애인을 만나면 즐거웠지만 아침에 들어가며 거울을 보면 자기 혐오 같은 게 일어나서 괜히 술만 당겼다. 그렇게 마시고 토하고를 반복하며 통장 잔고를 축내다. 결국 팔에 생치기를 낸 게 내가 입원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다. 정말 생치기 같아서 오다가 못에 긁혔다라고 해도 모두 믿었는데 점점 커졌고 항상 왼팔에만 차고 있게 된 워머 속 발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당시 만나던 형은 자신이 그렇게 역겹냐며 울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하며 이별을 선고했다. 슬펐는지는 모르겠다. 조선소에서 모은 자금으로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육탄전을 벌이던 때라서 조선소에서 1년 남짓 일하는 동안 입이 상당히 험해졌고 그냥 웃고 넘길 일에도 화를 내며 면박을 주거나 그 이상이면 쉽사리 주먹을 뻗을 만큼 난폭해서 매주 너랑은 이제 안 놀란다랑 소리를 듣고 있을 때라서 그냥 왠지 내가 그 형을 죽인 것만 같은 생각이 종종 들고 하루 3번 휴대폰을 집어들다 내려놓고 허탈하면 웃음이 나왔다. 아침이 제일 괴로웠다. 술에 덜 깬 채 단축키를 누르려다 아차하고 나면 모든 의욕이 증발하는 듯하고 점심시간에 폰을 들고 나면 식욕이 사라지고 저녁에는 술 생각이 났다. 그래서 목을 매달기로 했다. 자상한 네이버는 그 당시만 해도 자살을 위한 올가미 매듭 만드는 방법이 적힌 글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다 매달고 철제 옷걸이 봉에 매서 매달았다. 술을 먹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겁이 났는지 턱에 걸렸다. 목이 죽을 것처럼 아파지는 데는 5분이 채 안 걸렸다. 결국 친구를 불렀다가 나 대신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지만 미수로 끝이 났다. 자해는 점점 심해지고 영도와 남부동 역을 잇는 대교에서 투신했다. 아마 표면 장력인가에 의해 의식을 잃기에 내가 아무리 어촌에서 산과 바다에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냈다 한들 이건 죽는다. 하지만 의식을 잃지 않아 무까지 헤엄쳐 나왔다. 모래밭에 기어 나오자마자 온몸이 욱신거려서 달려온 구조대 아저씨와 병원에 가니 다리 전면부가 거무죽촉에 갬생색이 되어 있었다. 헤엄쳐 나왔다니깐 아무도 믿질 않았다. 자살일이 없다며 애들이 괴롭히면 신고를 하라며 의료보험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에 배나 드는 혈액을 보고 아버지께 정신과 치료를 희망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2주 내원 치료를 받다가 술을 입에 댔다가 공주국립병원으로 들어갔는데 밥도 맛있고 아늑했다. 2달 만에 주치의는 이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한 단계라며 날 퇴원시켰고 아는 사람들이나 볼 겸 서울에 들렀다. 술을 마시다가 허세킹 게이 형이랑 말장난이 말다툼으로 번지고 그 뒤 의외로 이런 허세킹 스타일의 구할 정도는 싸움을 못한다기보단 안 해보거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또 내가 어거를 신고 있어서 이겼던 것만 기억난다. 일어나 보니 엄청 좁은 격리실이었다. 정신병원. 환자 아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6개월이면 만기 심사라는 게 있어서 퇴원할 수 있단다. 떨어졌다. 1년째에도 있단다. 떨어졌다. 1년 6개월. 떨어졌다. 기분이 나쁜 건 내가 퇴원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심사하면서 정작 난 인권위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서류 심사 때문에 떨어진 걸까?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어느새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서 몇 월인지는 모른다. 단지 더웠고 아직 날이 덥다며 간호사가 해준 말이 생각나니 늦여름이겠지. 검은 후드 박스티에 더블진 그리고 어커를 신었다. 몇 주나 졸라서 배송받은 여름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라. 이걸 입고 죽어야지 생각했다. 맨 마지막 통화 상대는 윤이었다. 유일하게 병문안을 와서 끈덕지게 직원을 괴롭혔던 결과 면회를 허락받은 애라서 예로 하기로 한 것 같다. 부여에 있는 그 작은 병원엔 재활활동이라고 해서 막노동을 나갈 수 있는데 그걸로 나와서 소주 까면서 통화하다가 무심코 안 죽으면 이러고 대답하고 나름 완벽한 자살 계획을 실행했는데 내 생명을 구해준 것은 개새끼였다. 소형견인 것 같더라. 그 등산하러 온 아줌마가 개를 죽일 생각인지 데려왔는데 얘가 엎어진 날 발견해서 수술을 받네 안 받네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사 한 대 푹 맞았다. 그리고 다시 그 쪽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쯤 되면 그냥 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유보다는 꿈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 꿈 이후로는 가식적인 위선이지만 화도 잘 참고 자해도 안 하고
친구들과는 싸울 수가 거의 없었다. 몇 명 안 남았거든. 그리고 윤이랑은 약속대로 안 죽어서 사귀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오해할까봐 말하는 건데 남자이다. 외자 이름이고 윤, 별명이 유니콘이라던데 별거 없는 꿈이었다. 어쩌면 내 생에 그리 지루한 꿈도 없었을 거다. 거긴 딱 봐도 운천천공원이라는 부산의 엄청 긴 산책로 같은 곳이고 옆에 화신 아파트가 보이더라고. 할머니랑 나랑 웬 코스모스를 보고 있었지. 할머니는 봄에 사쿠라도 이쁘지만 이 코시모시도 이쁘지 않냐며.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내 인생의 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라고 하시더라고. 온 적이 있긴 한가 싶었는데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 내겐 좀 힘들겠지만 이제 곧 가을이니 가을에 재미나게 놀다가 오는 게 이득이란 식으로 말하며 삼짓돈을 쥐어주며 대답을 채근하시더라고.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 깨어나서는 할머니 한번 뵈러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논산에서 얼마 안 있어 부여로 끌려갔지만 그 뒤로 몇 달 후 이 병원 원장은 학습 능력이 없는지 내가 막노동 재활을 나가는 걸 허락해 주더라고. 참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체크카드 재발급 받고 날랐어. 평생 거기 있을 것 같더라고. 부산에 와서 고모집에 갔지. 할머니를 데려가신 게 고모니까. 그런데 고모는 우리 형제를 굉장히 원망하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는데 난 그런 소식을 못 들었다니까. 계모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랬다 하더라고. 내가 19살 초반에 이미 돌아가신 모양이더라고. 내가 거제도에 있을 때 말이야. 그럼 꿈속에서 가을 타령하시던 건 할머니가 찾아오신 걸까? 나야 모르지. 모르는데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그날 이후로 줄곧 심지 굳게 부정해오던 사후세계를 단번에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지. 귀신 탐방의 이유도 여기도 안 나와. 귀신은 없어. 에서 내 눈으로 귀신을 한 번만이라도 봐서 사후세계를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 뿐이야. 그래서 23살 때부터는 자해를 하거나 폭력적인 성격도 정신병원에서 많이 고쳤어.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자취방 괴담. 전역하고 복학하기 위해 자취방을 알았었다. 오랜만에 방구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러다가 원룸 하나에 보증금 100에 월 23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방을 구하게 되었다. 원룸 건물 3층의 구석방이었다. 참고로 본인은 미스터리한 일이 잘 엮이긴 해도 뭐 가위 눌리거나 이런 건 잘 없다. 한때 루시드 드리머짓 하다가 부작용으로 생긴 수면 과다랑 가끔 꿈이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꿈이랑 현실이랑 구분 못하는 정도가 다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집에서 자기 시작한 뒤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아니 가위라고 해야 하나? 가위에 잘 눌려본 적이 없어서 느낌으로 설명하면 분명 자고 있고 현실 같은데 몸은 안 움직인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꿈인 건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이 상태가 되면 이상하게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머리를 콩콩 두드린다. 쓰다듬기도 하고 이불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일어나면 언제나 손에 있는 긴 머리카락. 한 달이 30일이면 이틀 정도 빼고 이러니 사람이 미쳐가더라. 안 꾸려고 문은 닫았고 창문 닫고 이불은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거울이 내 쪽으로 안 비추게 다 엎어두고 해도 눌릴 건 눌리더라. 그리고 심지어 TV를 틀면 노이즈가 끼고 자고 일어나면 알 수 없는 음성 파일이 녹화되어 있다. 들어보면 손등으로 톡톡 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리고 구석방이라 옆은 그냥 외벽인데 거기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야 뭐 그렇다 쳐도 왜 바람 한 점 안 부는 장롱 안에선 두드리는 소리가 날까? 모르겠다. 무서웠고 한 학기 동안 사람이랑 말도 거의 안 섞고 폐인처럼 지냈다. 만성 두통도 심해져서 타이레놀 2알을 먹어야 들을 정도로 타이레놀 내성까지 생겨버렸다. 한땐 친구가 자고 가는데 자는 도중에 내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었다 하더라. 난 절대 사람 보고 잠을 안 잔다. 덧붙여 말하면 지금 1년 계약 더 했다. 모두가 이사 가라고 그 집 이상하다고 했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건 나의 귀찮음이었다. 지금은 귀신도 포기했는지 가끔 가위 같은 걸 시작한 뒤 나도 침대에서 잘래 하고 올라온다. 이제는 상대하기도 귀찮아서 이럴 때마다 큰 소리로 욕하던 내가 시발만 하고 그냥 자려고 한다. 생각해보면 나쁜 귀신은 아니다. 아플 때는
열도 재주고 걱정도 해주더라. 다만 그 역 같은 가위가 동반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면 귀여운 정도니까. 네 번째 이야기. 뒤적. 제가 오랫동안 자기 위로 행위를 안 하면 꼭 꿈에서 여자랑 자는 꿈을 꾸고 몽정을 해요. 근데 보통 몽정을 할 때 꾸는 꿈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꼈던 꿈속에서의 여성이랑 관계를 가질 때 느낌은 삽입 전까지라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꿈처럼 만져도 감각이 없고 키스를 해도 감각이 없고 그러다가 꿈속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삽입 시에 삽입된 감각만 확 와요. 그러다가 몽정을 하게 되는데 이틀 전에도 제가 밤에 자려고 딱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가위를 자주 눌렸었어요. 처음엔 푸는 법도 모르겠고 마냥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푸는 법도 알고 가위를 하도 많이 눌려봐서 가위 자주 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위에 눌리기 전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조금씩 들면서 몸이 굳을 것 같은 느낌. 이대로 몸을 안 움직여주고 잠을 자버리면 무조건 가위에 눌린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그런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인데 평소랑은 달랐습니다. 자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조금씩 드는데 몸이 굳을 것 같은 느낌은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 꿈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느낌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어떤 여성이 나왔고 저를 그대로 침대에 눕혀서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그동안 꿨던 몽정이랑 너무 다른 게 진짜로 그 키스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키스하는 느낌이 똑같긴 한데 좀 이질적으로 너무 빨아들이려고 하면서 한다고 해야 하나? 아니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입을 빨아들이면서 키스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요. 느낌이 키스하는 느낌이긴 한데 진짜 이질적이에요. 제 위에 올라타 있어서 몸도 못 움직이겠고 그리고 제 귀에다가 뭔 말을 했는데 진짜로 그냥 현실에서 들리는 것 같이 들렸어요. 환청처럼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흥분을 돋우어주는 그런 비슷한 멘트였어요. 원래 꿈에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뭔가 꿈은 상상 속에서 남아있잖아요. 꿈에서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대화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현실에서 말한 것처럼 들리고 가위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신은 있고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리고 내 정신은 있는데 지금 키스만 하고 있는 이 감각에 빠져있는 느낌.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감각에서 빠져나오려고 정신을 집중하니깐 깨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허욱하면서 일어났어요. 이거 비전 맞나요? 5번째 이야기. 외증조 할머니. 외갓집에 노할머니가 계셨었어. 외증조 할머니인데 우린 그냥 노할머니라고 불렀어. 노할머니는 평생 아프신 곳 없이 정정하게 장수하시다가 수명을 다 사시고 돌아가셨어. 평소처럼 잠에 드셨는데 원래 새벽 일찍 일어나시던 분이 웬일로 늦잠을 주무시더래.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살펴보니 평소 지내시던 방과 물건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옆에 자리 잡고 앉아서 노할머니가 깨시길 기다렸어. 얼마 더 주무시다가 할머니가 깨셨는데 눈은 반쯤 뜰 듯 말 듯 입으론 알 수 없는 말들을 작게 웅얼웅얼하시고 불러도 듣지 못하시는 듯 반응이 없으셨어. 이제 할아버지는 노할머니의 임종을 예감하고 가족 친척들을 모으셨지. 그렇게 꼬박 바로 정도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주무시다 깨고를 몇 번 반복하던 노할머니는 다시금 깊게 주무시는가 싶더니 정신이 돌아오셨어. 누워 계시지만 눈도 더 뜨시고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도 어느 정도 하실 만큼 그때부터 어른들은 할아버지가 안내하는 대로 한 명씩 차례대로 방에 들어가 노할머니와 인사를 나누셨고 노할머니는 그렇게 가족들과 인사하고 하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다시 잠드신 후 새벽에 돌아가셨어. 난 어릴 때라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엄마는 잠시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대화 중에 노할머니가 눈을 반쯤 뜬 상태로 뒤에 서 계신 분들 좀 앉으라고 해라. 아까부터 서 있는데 힘들겠다. 라고 하셔서 등골이 오싹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어. 어릴 때라 듣고 엄청 무서웠어.
내가 궁금한 거는 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른들에게 듣기로 예전에 시골 살 때는 마을 어른들이 대부분 우리 노할머니처럼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다들 저렇게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돌아가시더래. 1. 자리를 말끔히 정리하신 후에 깊은 잠을 주무시고 2. 깨어나신 후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는 듯한 시간을 가지신 뒤 3. 다시 제정신으로 깨어나셔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더라. 라고 들어서 수명을 다 살고 자연사하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죽음을 본 적 있는지 궁금해. 여섯 번째 이야기, 사업을 도와주는 영혼.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돈가스 가게가 있다.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가격과 양은 괜찮은데 맛은 좀 아쉬운 그런 가게였다. 돈가스가 좀 느끼한 면이 있어서 쉽게 물리기도 하고 다른 메뉴들도 그냥저냥 먹을만 했으나 그래도 웬만하면 일부러 다시 찾아가기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게다가 가게의 위치도 탁 트인 곳도 아니고 애진 곳도 아니고 어중간했다. 음식 맛도 위치도 어중간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식당인데도 몇 년째 그 자리에서 꾸준히 영업을 하는 것이 신기하여 점심시간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보았다. 주문을 하고 나서 보니 뭔가 고급스러운 집사 차림의 영적인 존재가 날 보고 반겨주었는데 그 존재를 보면서 가게가 잘 꾸려나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얘기를 해보았는데 가게 주인과 인연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 맛있게 먹고 갈았는데 솔직히 그다지 맛없는 것이 함정이었다. 보통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그 가게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잘 나갔던 가게 자리에 다시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일도 생기는 것 같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 되는 가게는 영업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으니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받쳐준다고 장사가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밑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냉면과 갈비탕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다. 언젠가 사람이 붐빌 만한 점심시간에 찾아가 보니 많은 테이블에 기껏해야 4~5테이블만 채워진 것이 전부였다. 위치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만한 곳이라 나쁘지 않고 근처에 공단도 가까워서 사람들이 모일 법한데 이상하게 가게 안은 썰렁하기만 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혹시나 가게 주인이 이 글을 보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맛이 없었다. 갈비탕은 간도 잘 되지도 않고 건더기에 전혀 국물과 어울리지 않는 버섯을 넣은 탓인지 국물 맛도 별로였다. 그나마 냉면은 먹을만 했지만 다시 찾아갈 만큼의 맛은 전혀 아니다. 가게 주인을 타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이 가게가 이랬던 건 아니었다. 가게가 냉면집으로 바뀌기 전에 한식 뷔페집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음식 수준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는 일반 한식 뷔페집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사장이 잘 나가던 뷔페집을 접고 갈비탕과 냉면집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초창기 기업 때 말고는 손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그 가게에 방문해서 냉면을 시켰는데 전보다 더욱더 수준이 낮아진 듯하고 점심시간에는 정말로 손님이 별로 없었다. 혹시나 해서 주변 상황을 보니 어떤 할머니 같은 존재가 보였는데 세월의 풍상을 많이 겪은 듯한 존재였다. 할머니와 대화를 하려 했지만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았고 그 할머니가 어떻게든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애를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 저 존재가 어떻게든 힘을 써주니 가게가 그나마 문을 안 닫고 저렇게 버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가게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계산을 할 때 직원한테 왜 가게를 바꿨냐고 물어보니 장사가 안 돼서 바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였다. 바뀌기 전보다 지금이 장사가 너무나도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궁색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 뭔가가 있어 보였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
위에 갈비탕집처럼 주변 상황이나 영적인 존재에 도움이 있어도 사업주의 판단이 엇나간다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흔히들 사업할 때 운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운이나 영적인 부분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의 선택과 주변의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사업할 때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운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것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7번째 이야기, 가마솥.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의사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뛰쳐들어와 DOA 환자가 이송되어 왔음을 알렸어. 의사는 의아하게 생각했지. 산전수전 다 겪은 해당 간호사가 엄청난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야. DOA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환자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야. DOA 같은 경우 대체로 지병과 합병증으로 인해 순간적인 강한 충격, 교통사고 등의 강한 물리적인 충격, 살인사건의 피해자 등이 대부분으로 해당 간호사는 이미 수많은 DOA 환자를 봐와서 큰 충격에 휩싸이는 일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울고 있었고 다리를 특히 심하게 떨고 있었어. 전신을 떨고 있었지만 특히 다리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떨고 있었기에 애하게 여긴 의사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는데 응급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어. 해당 간호사 외에도 다른 간호사들도 충격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라고 봐도 되는 상태였고 그녀들은 전부 숙련된 간호사들이라는 거야. 응급실에 배치되는 간호사는 당연히 숙련된 간호사니 어쩌면 당연한 소릴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뭔가 위화감이 드는 묘한 냄새가 응급실 내부에 진동하고 있었고 병원 내 위기 진압팀은 다 환자들을 진정시키느라 바빴지. 커튼으로 가려져 있긴 했지만 이송 당시에 그 모습을 목격한 환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 묘한 냄새의 정체를 알아차린 의사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냄새는 익은 고기와 비슷한 냄새였고 이 정도로 간호사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패닉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분신 자살의 가능성이 컸어. 분신 자살이라면 간호사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커튼 내부로 들어갔지만 의사도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 DOA 환자는 분신 자살자가 아닌 아기였어. 살맞은 아기. 사망한 게 분명했지만 간호사 중 일부는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건 패닉에 빠진 상태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 DOA 환자가 소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육체가 손상되었다면 더욱 그렇고 화기에 의한 것이라면 불가능한 게 상식이야. 그 상식대로 소생시키지 못했어. 사고의 경위는 이러해. 동네에는 효자 부부가 살고 있었어. 알츠하이머인 노년의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성실하지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선 한두름 볼 수 있는 유형의 아들이었지. 아내에게도 성실했고 그래서인지 아내도 시어머니를 지극히 보살피는 효부로 마을에서 칭찬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었어. 그 둘에게는 보살펴야 하는 존재가 둘 있었는데 알츠하이머 증상의 어머니와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였어. 남편은 일을 하기 위해 일찍 나섰고 창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냉장고 등을 뒤적이던 아내는 이렇다 할 창거리가 없자 잠시장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대개의 시골이 그렇듯이 동네 자체가 좁고 논밭을 제외하면 더 좁아지는 특성상 그리 오래 걸릴 만한 일은 아니었어. 그래도 시어머니께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애써 무서운 사람 흉내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셨지. 그 모습에 빙그레 웃으며 밖을 향해 나섰어. 여길게는 이 가정의 일반적인 일상에 해당돼. 알츠하이머는 흔히 말하는 벽에 똥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기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어쩌면 이 시기가 가장 슬플 시기야. 기억을 잃어가는 시기라고들 하니까. 여하간 며느리는 최대한 창거리를 신속히 구매한 뒤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선 날 수 없는 냄새가 풍겨져 있었다고 해. 고기가 없어 장을 보러 갔다 온 참인데 고기 냄새라니. 아이고 우리 아가 다녀왔어. 너들이 요즘 힘이 없는 것 같아 어미가 고기 좀 삶아. 며느리의 뇌에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잡아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항상 뇌가 파악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온 방문 틈으로 보여야 할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냄새의 근원지인 옛날식 부엌으로 향했어.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던 가마솥은 무언가를 끓이며 흰 거품을 토해내고 있었어. 뚜껑을 벗기고 내용물을 확인한 며느리는 실신할 뻔했어. 본인의 아이가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있었으니까. 그 결과 아이의 사체를 두고 아비와 어미는 절규하고 조모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병원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어. 의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지. 응급대원에게 사망 시각을 묻는 것. 정확히는 신고된 시간을 물었겠지.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은 DOA야. 의사는 사망 확정 선고를 내리는 일 말고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 자신의 집무실에 돌아온 의사는 멍하니 병원 밖을 주시하고 있었지. 정확히는 돌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있었어. 그들은 과연 사고 이전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사는 그 점이 염려스러웠대.